비정형 근로자들이 어떤 걸 가장 어려워하실까요? 세금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쉽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자영업자나 사장님들이 아실 것 같지만 예상도 못하시고 나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이 부가세도 절세할 수 있다라는 걸 많이들 모르세요. 이 불공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공제로 바꿔놓으면 이 3,6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네.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회로 보고 상황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좀 신경 쓰셔야 되는 팁들 몇 가지 오늘 드려보려고 제가. 그렇죠. 예. 3프로TV 주말 인터뷰, 오늘은 웬만한 분들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딱 그것만 하시는 분들 말고 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아니면 부업 뛰시는 분들, 뭐 소상공인 분들 혹은 뭐 창작자나 특수고용직 뭐 이런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께 해당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노후 생활을 어떻게 좀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여기저기 나가는 돈들 좀 줄일 방법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아주 꿀팁들만 쏙쏙 모아갖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해피투모로우 30 강사로 활동 중인 김지엽 강사님인데요. 아마 이분이 여러분을 위한 여러 팁들 오늘 대방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강사님은 주로 어떤 이제 콘텐츠를 우리 많은 분들께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입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그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의 그 해피투모로우 30이라는 네. 그 노후준비 인식제고 이제 사업이거든요. 공익사업인데 거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제가 세무 브랜드 소크라텍스 언니라는 세무 브랜드를. 소크라텍스? 예, 텍스 세금. 네. 네, 너 자신의 세금을 알라. 예, 세무 브랜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나는 사모님 말고 사장님이 되기로 했다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형 근로자지만 그 작가, 강사 그리고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근로자? 네네. 비정형 근로자라는 게 뭡니까? 비정형 근로자가 이제 그 요즘 많이들 그 이슈가 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일정한 직장을 다닌다든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제외한, 제외한 특정 소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어찌 보면 불안정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달리 보면 또 그 수입의 상한선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비정형 근로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처럼 이런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 요즘에는 그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뭐 배송하신다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뭐 많이 해당이 되죠. 일단 직장인이나 그런 정규직이 아니신 분들을 요즘엔 비정형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그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눴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꼭 그 정규직 비정규직 이외에도 보통 이제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사장님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비정형 근로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요즘에 택배 같은 거 워낙 많이 하시는데 그 택배 일일이 이제 자기 트럭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도 개인 사업자를 다 내고 하시긴 하는데, 개인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분들도 포함되고요. 이제 프리랜서로 개인 사업자 없이 뭐 컨텐츠를 제작한다라든지 뭐 아니면 사업자 없이 우리가 3.3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분들을 원천징수만 떼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두 비정형 근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도 이 고령화 때문에 누구나 비정형 근로자로 다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오늘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웬만한 분들께.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닐지라도 잠정적으로 속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언젠가는 아마 비정형 근로자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콘텐츠는 좀 들어두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해피투모로우 30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투모로우가 내일이잖아요. 투모로우는 내일이죠. 해피는 행복이고요. 그렇죠. 30년 앞으로 30년의 행복을 바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내일부터 준비하자? 그렇죠. 해피투모로우 30 사업은 그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하고 이제 드림업 컨설팅이 함께하는 공익사업인데요. 노후 준비에 대한 것도 지금 정프로님도 생소한
용어나 단어들이 있으시듯이 네.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업으로 지난 11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네네. 이 사업은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그리고 각 협회 등에서 네. 본인들의 이제 소속되신 분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네. 신청을 하시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서 무료로 노후 준비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사업인데 네. 딱 강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구성원들이 강의를 듣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차원에까지 어떤 네네네. 삶의 전환점을 맞으시는 분들에게 도움 스스로 말씀 실행할 주시고. 수 있는 것까지 해드리는 네네.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비정형 근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이제 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후 준비는 일단 누구에게나 필요하잖아요. 네. 누구에게나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네. 특별하게 특히 비정형 근로자에게는 그 세 가지 리스크를 제가 체크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리스크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비정형 근로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해진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뭐 회사라든지 뭐 이런 단체에 속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안전망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네. 누군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결정을 해야 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것들도 이제 다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울타리가 없다는 리스크. 네네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개인 사업이나 네. 비정형 근로자들 일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이제 소크라텍스 아닙니까? 네.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게 맞아. 또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귀찮고 짜증나요. 네. 근데 회사 다니면은 알아서 해주잖아요, 대신. 해주니까. 네. 그런데 이건 무조건 다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려고도 하지 않고 좀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이게 뭐 세금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앞에서는 막 남는 것 같은데 뒤에서 다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게 세금 관리 잘못하면 그 뭐 저도 그 세무사님의 도움들을 이제 받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 세무사님이 계셔도 내가 신경 쓰는 거랑 신경 안 쓰고 그냥 맞아요. 맡기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두 번째 이제 이제 리스크고요. 세무 리스크. 예. 그 첫 번째는 울타리, 네. 두 번째는 세무 리스크,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보험에 관한 리스크인데요. 보험? 네네. 네. 그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험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셔서 그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사례도 이제 사업장에 갑자기 불이 나셔가지고, 네네. 네, 그런 이거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보험을 좀 등한시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험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민건강보험료도 보험이거든요. 그건 뭐 의무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한 비용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뒤에서 약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 어떤 회사와 비슷한 그런 울타리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세금이 생각보다 꽤 크게 나에게 네네. 위험으로 작용할 수 네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험 관련 리스크 네. 이런 게 이제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그 세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네. 그 해결책을 좀 팁을 드릴 생각인데 네. 이 세 가지 중에 그 비정형 근로자들이 어떤 걸 가장 어려워하실까요? 세금 아니겠어요? 네, 맞죠. 요즘 세금 네. 난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일단 저도 그렇고. 네, 어렵지만 네. 알려드리려고 하면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으세요. 너무 힘들다고. 네. 근데 오늘 제가 쉽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너무 복잡해 우리가. 네, 제가 이제 세 가지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네. 세금은 제가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울타리가 없다 1번이거든요. 울타리가 없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노후 네. 준비에 대한 이야기, 비정형 근로자들이 특히나 신경 써야 되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알아도. 자꾸 외면하게 되고 네, 맞아.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으로도 네. 모든 걸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노후 준비에 대한 걸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이거든요. 누가 대신해 이게 이제 주지 않기 때문에. 세금 같은 것도 혹은 뭐 내가 이제 혼자 처리해야 될 일도 이제 계속 내가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맞아요. 막상 안 하던 거 해보려고 하면 진짜 이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냥
자꾸 외면하고 싶거든요.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네. 딱 감이 안 오니까 그냥 그러다 이제 유튜브 쇼츠 하나 딱 보면 그때부터 이제 2시간 그냥 가는 거죠. 자, 그럼 뭐 여러 가지 3가지 이제 뭐 울타리, 세무, 그다음 보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쩜 3가지가 또 다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세무도 뭐 회사에 있으면 사실 울타리라는 게 있으면 웬만큼 해결이 되는 거고, 보험 뭐 어떤 뭐 리스크가 생기는 것도 대체로 회사에 있는 분들은 뭐 이것도 그냥 다 해결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여튼 이제 혼자 하시다 보면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네네. 그 어려운 점들을 우리 강사님께서 짚어주신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세금? 네. 좋습니다. 세금. 네. 세금은 일단 저는 그냥 내라는 대로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세금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정프로님께 여쭤볼게요. 세금 내라는 대로 내는데 그거 도대체 언제까지 내야 될까요? 세금을? 네. 돈 버는 순간까지 계속 내야 되겠죠. 돈 안 벌어도 죽는 날까지 내죠. 집 한 채만 있어도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죽는 날까지 네. 세금은 피할 수가 없군요. 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저와 비슷한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꽤 있단 말이죠. 뭔가 안 챙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좀 챙기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을 때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금도 그렇지만 건강보험료. 건보료? 네, 그건 언제까지 낼까요? 그거는 그것도 죽을 때까지. 아니 돈 벌 때까지 아니에요, 그거는? 돈 벌 때까지지만 지역가입자가 되고 나면 내가 재산만 있어도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럴 땐 빨리 자식 하나 잡아서. 자식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은데 자식한테 뭐 피부양자 되면 좋죠. 이것도 안 되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고정비여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 보험 말씀드릴 때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금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잘 들으시고요. 지금부터는 비정형 근로자라는 그런 호칭보다는 사장님이라고 할게요. 사장님이잖아요, 그죠? 뭐 대체로 사장님이죠. 네. 사장님이라고 하면 본인이 어디서 일할지, 몇 시간 일할지, 어떤 일을 할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걸 사장님이라고 하거든요. 사장님들은 대체로 모시지 않아요? 뭐 자영업 하셔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건강보험료나 세금 같은 고정비만 좀 줄여도 실시간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건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뭐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장님들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 사장님으로 살아가시려면 3가지 세금을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 부가세 10%?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원천징수세금. 이게 3.3인가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종합소득세. 요건 이제 소득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합산해서 많이 벌면 또 많이. 요 3가지를 비정형 근로자, 즉 사업자 그리고 사장님 분들이 좀 더 아셔야 되거든요. 직장인들은 이렇게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근로소득세. 요 정도 이제 되시겠죠. 용어는 많이 아시네요. 그죠? 용어. 하도 많이 들어보니까 또 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세무사 아저씨가 계속 이거 내야 되거든요. 이번 분기에 뭐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하니까 이름은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그러면 3가지 세금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인데요. 이제 우선 부가가치세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매출이라고 하죠. 버는 돈.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셨을 때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 사업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면세사업자는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일 거고. 그 세금이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겁니다. 부가세 면세예요? 부가가치세나 간이과세 사업자라고 칭하는 분들 말고 일반 과세자라고 칭하는 분들은 이 부가가치세를 10%. 누구나 부가가치세를 자영업자나 사장님들이 아실 것 같지만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부가가치세가 뭔지, 얼마가 나올 건지 예상도 못 하시고 또 심지어는 이걸 그냥 간과하셔가지고 신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해야 되거든요. 세무사가 해주는 분들 말고는 직접 하셔야 되는데 이런 세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속 누락하셨다가 나중에는 이게 국세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전 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 쇼핑몰 잠깐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를 들면 5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럼 500만 원이 다 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나중에 한 3년인가 있다가 부가세를 때려 맞았는데 정말 그때 500만 원, 왜냐면 이제 인터넷 쇼핑몰 하다 보니까 싸게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난 많이 팔면 다 내 돈인 줄 알았다가
뭐 크게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업을 몰랐어요.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제가 28, 9 뭐 이랬으니까 지금 저희 20대들도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모르고 시작하시죠. 이건 이제 알아야죠. 네네. 매출의 10% 무조건 부가세잖아요. 네, 매출의 10%는 부가세인데 네. 이 부가세도 절세할 수 있다라는 걸 많이들 모르세요. 부가세는 그냥 10% 딱. 그렇죠. 10%라고 알고 계신데 네. 그렇지 않고요. 매출에 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도 안 남은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가 원래 10%를 내는 건데 네. 부가가치세의 개념도 잘 아셔야 되겠지만 부가가치세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건 지금 좀 바뀌어가지고 네. 1년에 1억 400만 원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네. 예,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라 네. 업종에 따라 좀 다른데 1.5%에서 4% 정도의 부가세만 내면 됩니다. 대략 한 달 기준으로 한 800 정도 파시면 네네. 그러면 1년에 한 1억 이 정도 될 테니까. 예. 1억 400 미만이시면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10%가 아니라 1.5%에서 4%까지. 그 매출이 많지 않은데 네네. 거기다가 다 부가세 다 내려면 네네네. 본인이 안 고치면 그냥 내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간이과세로 고치면 네네. 깎이는 거고. 네네. 알아서 나라에서 깎아주진 않고. 예.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변경을 해야 되는 돼. 그리고 부가가치세 그렇게도 줄일 수 있고 예. 나는 그런 매출은 좀 많다 이런 분들은 10%를 내는 거잖아요. 네. 내가 판 거에 대해서 내는 거지만 내가 사온 원자재나 매입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내가 부가세를 내면서 사온 거는 제가 또 돌려받게 되거든요. 그거 해야죠. 그건 네.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부가세 세금은 내가 내야 되는 거에서 받아야 되는 거를 상계하고 그 금액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맞아요. 내가 매입 부가세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많이 사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홈택스로 들어가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예. 화면 보시면은 네. 제 걸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 김지엽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옆에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 2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요. 네. 사업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 사업자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사업자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네. 여기 계산서 영수증 카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신용카드 매입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사업자 카드로 이제 지출을 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면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출한 되고, 부분에 예. 대해서 부가가치세도 돌려받습니다. 네네. 비용 처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2만 원으로 네. 정프로님이랑 저랑 이제 밥을 먹으면 거기에 2,000원이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렇죠. 식당에서 근데 제가 사업자 카드로 먹게 되면 접대비라고 해서 2,000원을 제가 부가가치세 돌려받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데 여기 매입에 들어가서 여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클릭하시면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로 뭔가 접대비 같은 걸 썼을 때 그게 매입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야 되는데 월별로 들어가서 제가 7월 달에 썼던 예를 들어서 뭐 7월 달에 썼던 카드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뭐 많이 쓰셨네. 예, 여러 가지 썼는데 네. 여기 불공제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공제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 사업에 관련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유소에 주유를 했을 때 4만 원을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3,600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불공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공제로 바꿔놓으면 이 3,6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네. 그냥 불공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공제 불공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요런 것들은 전자금융업 같은 경우 원래 불공제이기 때문에 제가 안 고쳐놨는데 이런 네. 것도 제가 공제로 바꾼다면 공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걸 처리해주는 세무사는 우리가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이게 사업상 맞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르죠.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로그인해서 내가 체크해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이럴 때 매입 부가세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내는 게 줄어들 수 있겠죠. 이거 굉장히 이 적은 금액 같지만 네네. 이거 하면 꽤 모이면 네네. 금액이 작지 않을 것 같아요. 6개월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카드를 50만 원 썼다. 네. 적게 써서 그러면 5만 원을 돌려받을 그렇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6개월이면은 5, 6에 30만 원을. 네네. 예. 이런 부가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이런 거 꼭 체크하시라는 거. 네, 사장님이라면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 네, 네. 예, 부가세는 그렇게 절세를 할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원천징수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네네. 원천징수 세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죠. 예. 누군가가 네. 상대방에게 그 소득이 될 만한 것들을 지급했을 때 지급하는 쪽에서 미리 세금을 뗐다가 모아서 국가에 내는 거죠. 그렇죠. 직장인들은 원천징수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고 네. 비정형 근로자나 사장님들께 원천징수 세금이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급하는 쪽의 사장님의 경우에는 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그냥 다 드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계산하기 복잡하고 그래 맞아요. 뭐 식당에서 알바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냥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모두 사장님 세금으로 사장님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내가 일당 뭐 지급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 많죠. 뭐 사업하시다 보면. 근데 지금 3.3%는 떼고 뭐 9만 뭐 얼마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20만 원 드리기로 했으니까 20만 원 드린다. 뭐 그 마음은 좋지만 결국 거기에 해당하는 원천 징수세는 내가 나중에 다시 내야 된다는 거죠. 세금을 내는 것도 그런데 이 20만 원이 사장님의 소득으로 잡히고 상대방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의 소득이 늘어나서 종합소득세에 폭탄을 맞는 거죠. 그리고 받는 분도 3.3%를 떼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PT를 받을 때 강사님이라든지 이렇게 통장으로 쏘는 경우 있죠. 네네. 그런 경우가 요즘에는 이제 그 세무조사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타깃이 되고 있어도 원천징수는 세금을 떼서 납부하시는 쪽이나 아니면 그 소득을 받는 분이나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원천징수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주민번호를 넣어서 지급 명세서를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직접 사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번거롭고 귀찮아서. 근데 한두 번만 해보시면 맞아요. 요즘 홈택스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종합소득세인데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때 다 합산을 해서 내년 5월 그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종합소득세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종합소득세에선? 네, 절세하려면. 어느 정도 그 넘어가는 구간을 좀 잘 안 넘어가게 잘 맞추는 게 중요한가요, 혹시?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부가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비 처리를 잘하는 겁니다. 네, 내가 어떤 비용을 많이 썼느냐.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낼 때는 벌어들인 돈에서 내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비용 처리를 하고 난 나머지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프로님이 비슷하게 벌었는데 내가 더 내는 것 같다. 그건 똑같이 벌었지만 내가 경비 처리를 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장부작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세무사님들이 장부작성이라는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금전출납부처럼 이렇게 적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비정형 근로자분들께서 세금 신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홈택스에서 날아옵니다. 뭐 모두 체험 신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순 경비율로 클릭만 하면 그냥 내가 낼 세금이 나와요. 그럼 그냥 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소득이 적을 때든 많을 때든 장부 작성을 통해서 경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비정형 근로자는 아까 사장님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내가 실제로 사장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사장님의 마음으로 내가 일일이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된다. 내 관리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들 사장님이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신 거군요. 네네. 근데 뭘 가장 포인트로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분은 진짜 중요한데 하여튼 요 세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이 부가세 그다음에 원천징수 그다음에 종합소득 여기에서 세금을 물론 뭐 정말 애국심이 넘쳐나서 난 세금 많이 내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은 내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괜히 뜻하지 않게 혹은 뭐 조금 억울하게 애써 더 많이 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절세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처음부터 장부 쓰고 습관이 좀 들어야 나중에 좀 커졌을 때도 잘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귀찮아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돈 나간다. 이거 되게 어려우시죠? 세 가지만 들어도 어려우시죠? 저는 근데 워낙 좀 많이 이렇게 해봤었어 갖고 아주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만 약간 좀 귀찮은 건 여전합니다. 네, 제가 그 이 세 가지 중에 종합소득세가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겁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플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어플이 나와 있는데 장부 작성이 바로바로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카드만 잘 체크해 놓으면 장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걸 연동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라는 거를 오늘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이 숫자만 보면 또 약간 좀 떠는 분들이 계셔갖고 네네. 하여튼 이 세금은 여러분이 진짜 재산, 진짜 남은 돈에서 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는 게 매출을 더 높이는 것보다 어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꼭 체크를 해두시고. 네, 리스크 3가지 중에 그 정프로님 가장 이거 어려워하실 것 같다 해서 세금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번째는 보험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보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건강보험료도 죽을 때까지 낸다고 말씀드렸죠.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고 싶으시죠? 가능하면? 네, 건강보험료도 좀 많이 내요.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비정형 근로자분들이 점점 소득이 늘어갈수록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시는데요.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료는 안 될걸요. 아마 그게 딱 소득이 그냥 잡혀갖고 거기에 낼 수밖에 없는 게 연동이 돼 있잖아요. 예, 줄일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그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방법은 없죠. 누군가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내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맞아요. 무조건 나와요. 네, 그래서 소득이 그 종합소득세 1년에 2천만 원 이상 종합소득 금액이 되거나 혹은 사업자 등록증을 하는 순간부터 안 됩니다. 그렇죠. 피부양자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게 좋은 방법인데. 직장가입자? 어딘가에 직장에 취업을 하고 적은 돈을 주는 데라도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직장가입자입니다. 나 두 군데 다 내던데, 지역하고 직장. 그건 뭐냐면 직장 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2천만 원이 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처리를 많이 하면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세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2천만 원 언더로 만들면 됩니다. 그 라인을 밑으로 가면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넘어가도 지역 가입자보다 더 나은 게 이 소득 월액 보험료라고 추가로 내는 거지. 거기에 내 재산이나 이런 게 합산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가 되는 순간 나의 소득과 나의 자산이 합산이 되는 거죠. 그것만은 좀 막아야 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딘가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4대 보험을 내가 주는 직원을 1명 이상 고용을 하면 나도 직장 가입자, 이 직원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직원을 구할 수 없어. 그럼 가족이 해도 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일을 해야겠죠. 그걸 뭐 속임수로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모르고 우리 가족이 같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맞아. 우리 고모 나 같이 식당에서 일해주는데 우리 고모를 직장 가입자로 안 해놓은 거야. 그러면은 그런 걸 팁을 알려드리는 거죠. 같이 일을 시키고 돈을 주고 있다면 그분을 4대 보험을 내게 해드리면 그쵸. 나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놓치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뭐 우리 고모님인데 뭐 혹은 뭔데 뭐 아내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안 하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 그쵸. 건강보험료에서는 많은 부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4대 보험을 주는 사람 하나를 직원으로 이상. 해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되면 나도 그러니까 업주도 그렇게 직장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꿀팁이네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프로님 지금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많이 나는 그냥 전세 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 가입자들이 본인의 부동산 자산이 합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건강보험료에도 전세 보증금도 들어갑니다. 전세 보증금 들어가요? 네. 자산에? 네. 부동산 자산에 합산돼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대출 받은 건데도? 대출금은 빼줍니다. 대출금 빼줘요? 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뀐 지 한 2, 3년 정도? 그래요? 예전엔 자가만
네, 그쵸, 해당됐는데 요즘엔 그렇게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하긴 요즘 전세 막 20억 뭐 이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건강보험료에 관련해서 이제 모르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업하거나 아니면 혼자 어쨌든 뭐 수익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여러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 또 준비해야 될 뭐 보험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울타리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장을 다니거나 할 때는 직장에서 보험도 가입을 좀 시켜주시고,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대체 인력이 있죠. 병가를 내면서 쉴 수도 있고, 네, 회사에서 해준 보험으로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이 모든 것을 혼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실손보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실손보험은 기본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는 이제 간병인 관련된 보험을 이제 실손 이외에 하나 더 말씀해달라고 하시면 저는 간병인을 부를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간병인은 왜요? 저도 얼마 전까지 이제 부모님 간병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간병인이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네,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한 달이면 거의 4,500만 원이 듭니다. 간병인 비용으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이 아팠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들은 병가를 내거나 뭐 회사 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혼자 일하는 비정형 근로자, 자신이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아팠을 때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간병인 부담까지 생긴다면. 네. 맞아요. 이게 내가 장사한 입장이면 한 달에 열흘 쉬면 열흘 동안 그냥 못 파는 거잖아요. 네네. 못 팔고 거기서 못 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입이 없어진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비를 또 내야 되고 병원비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간병인이 필요한 뭐 질병 내진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간병비까지 나가면 이건 그냥 뭐 제로가 아니라 완전 마이너스면 한참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큰 리스크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보험으로 좀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던 일을 못할 때 그리고 병원비가 필요할 때 이제 커버를 해준다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후에 다들 노후는 오는 거 아닙니까? 아프실 때. 안 올 수는 없죠. 아프거나 할 때 저도 얼마 전까지 이제 부모님 간병비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보험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간병인 보험이. 최근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간병인 썼다, 뭐 간병인이 오셨다 이것만 증빙하면 바로 돈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는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고, 비정형 근로자고 뭐 우리 사장님들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고 머리도 복잡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좀 많다 보니까 이거 좀 계속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여기 리스크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비정형 근로자나 개인 사업자들이 이런 리스크를 달리 보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비정형 근로자 말고 사장님이라는 단어를 좀 썼었잖아요. 지금 정프로님 생각하실 때 직장인과 사장님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직장인과 사장님이요? 네네. 돈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그런 차이도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제가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직장인과 사장님의 차이점은 사장님은 정년이 없다.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과 그리고 하고 싶은 장소, 일하고 싶은 장소, 그리고 소득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뭐 선택한다고 해서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정형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허락한다면 정년이 없이 오래도록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건강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관리하는 게 비정형 근로자에게는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네. 네, 그렇죠. 비정형 관리자들. 이제 뭐 건강 관리나 자기 관리 잘하는 것들은 이제 개개인의 뭐 상황이나 뭐 업종, 뭐 힘든 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르지만 이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세 가지 또 이제
돈 관리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돈 관리하는 팁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잘 지키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사업에서 들어오는 소득과 이제 본인의 그 따로 생활비, 예, 사업 비용과 생활비를 섞지 마라. 사업 자금과 생활비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 이 통장이 생활비 통장인지 이 통장이 사업자 통장인지 모르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반드시 그걸 분리해야 되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반드시 두 개를 분리해서 사용하셔야지 앞에서 말씀드린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도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예,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업자 카드라고 따로 쓰고 있는 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내 이름으로 된 카드를 홈택스에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50개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등록해라. 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내 카드로 뭔가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쓸 수도 있지만 뭐 가족이라든지 뭐 직원에게 매입 아까 보셨죠? 매입 부가세. 매입에 관련된 비용을 쓰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 카드로 쓰고 그 부가세를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빼먹지 말고 개인 카드를 다 홈택스에 등록을 하라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돈 관리 팁이고요. 그 세 번째는 그 아까 제가 장부 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좀 전문 용어 같아서 어려운데 일단 적어놓고 스캔해놓고 다 증빙을 모아놓으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코디온 파일이라고 하죠. 1, 2, 3, 4, 5, 6, 12월 달까지 칸칸이 들어있는 예, 다이소에서 파는 아코디온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1월, 2월, 4월 붙일 수가 있어요. 스티커를. 제가 쓴 카드 영수증 무조건 그 달의 거에 넣어놔요. 매일 그 카드 쓴 걸 다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받아요. 습관적으로. 사장님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다 적어 놓는 거죠. 이건 누구랑 밥 먹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예, 물론 뭐 너무 많아서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습관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사업이 커지거나 이제 매출이 늘어서 복잡할 때도 이게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증빙을 잘 모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증빙을 모아 놓지 않으셔서 최근에 이제 본 사례에서는 이제 좀 안정돼서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는데 세무조사를 받으셔가지고 맞아. 그 전에 안 해놓은 게 이제 있다니까요. 저도 지난 5년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첫 해는 솔직히 이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처음부터 습관화하시라고 저는 자영업 선배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소한 나중에 걸. 이제 세무조사 맡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증빙을 해야 되는데 막상 증빙할 게 없잖아요. 뭐 그냥 영수증 다 대충 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진짜 억울한데도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저는 그 영수증들을 쫙 월별로 펼치고 거기다가 이제 쓴 다음에 사진을 한 번에 찍어서 스캔해 놓습니다. 네. 그러면 오래 가겠네 그거는. 네. 그럼 1년에 12장밖에 안 되잖아요. 5년치에도 얼마 안 되니까. 한 달치 이렇게 사진 찍어 놓으면 또 확대하면 다 보이니까. 그런 습관을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일 때부터 해놓으셔야지 매출 늘었을 때도 편하십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는 하기가 편하죠. 왜냐면 몇 장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장님으로 사실 거면 그런 습관이 꼭 필요하다고 세 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 예,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하죠. 첫 번째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섞지 마라. 분리하라.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록을 홈택스에서 잘 해놔라. 많이 해라. 그리고 장부 작성 꼭 해라. 증빙으로 남겨라. 이렇게 돈 관리를 하시면 당황스러우신 일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팁과 이런 돈 관리 팁을 잘 활용하셔서 비정형 근로자라고 하지만 사장님들 그리고 길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비정형 근로자분들이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500만 원 뭐 번다 치고 월급 받는 분들이 500만 원 받는 거랑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500만 원 버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그러니까 비슷한 생활 유지하려면 적어도 사업하는 사람들 한 800원 벌어야 뭐 이것저것 처리하고 나면 또 나중에 내가 일본 탈 때 이런 리스크 같은 거 다 반영해 놓으면 뭐 대충 계산해도 제가 볼 때는 한 800 정도는 벌어야 비슷하게 살 수 있다. 비정형 근로자라면 조금 더 돈을 잘 버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료나 세금 그리고 국민연금 등 이런 것들이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보다 100% 본인이 부담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그 노후 준비에 있어서 이런 비용들 때문에 네.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도 나에게 맞게 줄이고 건강보험료도 나에게 맞게 지출을 줄이고 요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노후 준비에 있어서 직장인들보다 비정형 근로자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지 않고 뭐 또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네. 또 상단이 항상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비정형 근로자분들은 위로 좀 뚫려 있으니까 네. 특히나 이제 연차 지난다고 계속해서 저 소득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일단 벌 수 있을 때 많이 좀 벌어서 대신 네네. 아낄 수 있는 거 잘 좀 아끼고. 소득은 네. 상한선이 없죠. 자영업자들은. 그렇죠. 네, 누가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일주일만 해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는 이때에 피할 수 없는 노후 준비지만 네. 본인이 어찌 보면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상한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보고 노후 준비도 잘 하시고 네. 본인의 상황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좀 신경 쓰셔야 되는 팁들 몇 가지 오늘 드려보려고 제가 그렇죠. 준비를 했습니다. 세금 문제 잘 해결 좀 하시고 네. 그다음에 나에게 있는 리스크들은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꼭 필요한 뭐 보험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돈 관리에 있어서도 돈 관리 좀 잘하시고 건강 관리 또 잘하셔야 이게 아프면 또 매우 힘들어지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는 공감이 되고요. 그러나 이 세금 관리 혹은 뭐 저 보험 관리 이런 것들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건 한번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요. 네. 지금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쵸. 네, 예상치 못한 위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든 아니든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적정한 보험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손보험이나 네. 간병비 보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본인의 위험에 맞는 보험을 잘 선택하셔서 네. 준비하시는 게 이런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제 비정형 근로자로서 지금까지 이제 보험 별로 안 들었었는데 저한테도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아주 어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필요한 것들을 한번 잘 고민 좀 해보고 하나하나 한번 좀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좀 알아보고 추천을 좀 받든지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저한테 추천해 주실 보험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한번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해피투모로우 30 여기에서 여러 강의들 하고 계시는 우리 강사님이셨고요. 김지엽 강사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또 우리 노후 대비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쭐 게 있을 때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